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에 2023년도 경찰 채용시험 1차 시험이 이제 무사히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이 쉬웠다는 평가들 많이 하는데 그래도 승부는 갈라질 것이고, 이런 시험 같은 경우는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필기 합격 이후에도 체력이나 면접을 통한 역전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주 변화가 많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필기 합격하신 분들 빨리 신체 검사하시고 체력 잘 다듬어서 일단 좋은 점수 받으시고 면접에서 또 역전을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요. 일단 필기 합격만 하면 합격 가능성 있는 시험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과목 자체가 형사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 키가 되겠죠. 헌법도 그렇고 경찰학은 너무 쉬웠고, 형사법은 어렵지는 않으나 그래도 변별력은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합격 수준에 가시는 분들은 한 6개 정도 틀렸지 않을까. 4개 안에 90점이죠. 4개 안에 틀린 분들은 참 잘했고, 6개 안에 틀리면 일반적으로 합격 가능한 분들이 그 정도 틀렸을 것 같고, 6개 이후로 80점이죠. 8개까지 틀린 분은 좀 많이 틀렸지 않은가 싶습니다. 6개도 사실은 틀릴 게 별로 없는데, 너무 좀 내가 느슨하게 잡아도 6개입니다. 그래서 6개 이상 틀린 분들은, 내가 일반적으로 합격생들보다는 이 과목에서는 좀 못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우리 연구팀하고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중하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 하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중하로 잡았고요. 그리고 총론, 강론, 수사, 증거 합쳐서 그다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40분 문제 같으면 분명히 이건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지고, 경찰청에서 학생들이 질문했는 데에서 좀 이따 제가 이 답변을 받은 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답변 자체에 오류가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일에 그 발표 날까지,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나는 시점인데, 발표 날 때까지 이걸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합격자 발표를 한다면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분들, 특히 40번 틀려서 그런 분들은 소송을 하면 구제가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김폴카에는 우리 박병호 변호사님하고 이현영 변호사님 두 분이 이 문제를 맡아서 아마 행정심판부터 소송 수행을 무료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차이로 카트라인에 한 문제 모자라서 그것도 40번, 형사법 40을 틀려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저희 학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소송에 도움을 드리고 추가 합격자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시험 친 게 아니라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좀 여러분들이 원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는 좀 이따 다시 40번은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60일 작전에 제가 예상 주제를 이렇게 뽑아드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예상 주제를 제가 이렇게 60일 작전마다 많진 않고 1순위, 2순위 해서 뽑아드리는데, 이 1순위, 2순위 해서 80지문을 뽑아드려요. 그죠? 1순위 40개, 2순위 40개. 여러분들 문제의 2배수죠, 2배수. 그래서 2배수를 뽑아드리는데 그게 몇 문제가 출제됐는가 하면 36문제. 나중에 확인 다 해드릴게요. 36문제가 그대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늘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만 잘 해주면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데도 36문제 적중했는데 34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이번에도 60일에서 가져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신 판례는 지문이 4개 등장되었는데 우리 최신 판례 강의할 때 나온 겁니다. 이 최신 판례를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 막바지에 우리 최신 판례 특강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서서히 나누어서 추가를 했죠. 12월부터 해서 12월 한 번, 그 다음 1월달 한 번, 그
그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3월 달에 한 번, 이렇게 3번을 나눠서 해드렸는데, 학생들이 이제,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재심 판례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례를 모두 다 하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시험에, 형사 판례 중에서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하다라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건데 이건 나올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것을 출제를 합니다. 제가 이제 선별합니다. 그래서 풀 판례를 전부 다 하진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때, 이 선생님 최신 판례는 왜 이렇게 작지?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실은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 부분에서 뭐 전혀, 이때까지 제가 뭐 한 번도 실수한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게 최소한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키고 그 안에 다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출제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시각이 좀 안 된 선생님들은 이제 전부 다를 해버린 거죠. 그럼 이거 나올 것 같아, 이거 나올 것 같아, 막 하는데 뭐 어지럽기만 하고 막 온통 막, 이게 뒤숭숭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최신 판례는 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시 네 지문이 좀 이따 소개하겠지만 네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최신 판례 우리 범위 안에 다 있었던 그 지문들이라,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제가 제시하는 것만 봐주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뭐 까다롭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예상을 많이 해달라는데, 당연히 지금보다는 까다롭게, 왜냐하면, 까다롭게 낸다는 것이 예상되는 게, 지금의 경찰청은 다시 2022년 2차 시험에 어떤 그런 이슈가 생긴 바람에 약간 뒤로 약간 경찰학이나 헌법이 좀 쉬워진 편은 있죠. 근데 다시 앞으로 갈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난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두시고, 저와 같이 이제 형사법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여러분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해가면서 흐름을 타겠습니다. 자, 우선 그 문제 중에 몇 가지 뭐 특이한 거, 이거 우리 박병호 변호사님이 저하고 같이 이제 팀티칭으로 우리 김포르카에서는 형사법을 잘 우리 이끌어 주시는데, 저는 전체적인 총평과 이번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한 문제 설명은 다시 또 박병호 변호사님이 또 설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굳이 뭐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한번 그 설명을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문제 평을 제가 좀 해보면요. 1번 문제 같은 여러분들은 뭐 정답률이 많이 높았을 겁니다. 다만 정답률은 높았는데 이게 과연 답인가?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4번을 찍었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보장적 기능, 보호적 기능 이런 법익 보호거든요. 보호는. 보장은 범죄인의 마거나 카르타라 해서 범죄인을 약간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니는 이 죄에서 말하는 법정령 이상은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범죄인의 어떤 그런 어떤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부터 보장하는 그런 측면이 보장적 기능이 큽니다. 그러면 법익 보호를 위해서는 무조건 범죄인은 속칭 작살을 해야 되는데 범죄인에게 뭔 권리를 보장하느냐. 이래버리면 그건 표리 관계에 있게 되고 서로 어떤 대비되는 관계에 있고 하나를 강조하게 되면 하나는 좀 움츠리는 이런 관계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 보호 보장 우리 첫 시간에 제가 형법에 의의할 때 오리는 강의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게 이제 출제가 돼서 답은 쉽게 맞췄는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좀 생소한 판례만 공부한다든지 그지? 그런 분들은 이 문제가 좀 생소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난이도는 뭐 우리가 보면 하입니다. 하. 그래서 1번은 4번이 맞고요. 죄형법정주의 이 문제는 뭐 다 맞췄겠죠. 왜냐하면 1번이 명확성 원칙 문제고 2번, 3번이 법률주의 문제입니다. 그것만 명확성 원칙 법률주의는 쉬운 테마거든요. 유추해석이 4번에 있지만 유추해석 제가 시험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실 분은 이때 시험 60일 작전 시험 2달 앞두고 버릴 분은 확실히 버려라 했죠. 그러니까 성공했잖아요. 대신에 버리되 명확성 원칙, 소급표 금지, 법률주의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두시라 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추해석의 지문만 4개를 온통 내서 박스를 치거나 뭐 유추해석만 가지고 낼 가능성보다 이 전체적으로 종합형의 한 지문으로 유추해석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몰랐다 하더라도 1, 2, 3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쉽게 해결해 나가면 답은 역시 잘 찾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도 난이도는 하입니다. 하.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다음 3번의 이 지문은 이건 뭐 시험에 예상까지 해드린 거 아닙니까? 상태범, 즉시범 말이죠. 그런데 즉시범과 계속범은 이번에 범죄 구성요건 분류 한 문제 출제할 수 있다. 형법 교수들 보면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이걸 좋은 문제로 생각하거든. 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헌범, 즉시범과 계속범. 이런 것들이 범죄의 어떤 분류인데, 구성요건의 분류에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대학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 출제자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별로 판례가 아닌데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친구 있어서 이제 그 친구들은 이번에 뭐 좀 틀렸겠지만, 이 중에 제가 강조한 게 상태범이라는 건데, 이 상태범, 적시범, 계속범, 상태범, 이게 3분류를 하시는 분이 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적시범과 계속범을 2분류, 2개로 분류하고 이 상태범은 적시범의 일종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상태범 나오면 적시범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적시범 중에서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나오는 경우를 상태범이라 부른다.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적시범으로 생각하면 가 한번 보실까요? 구성요건 실행행위에 의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 종료됐지만 법익 침해 상태는 기수에도 종속되는 범죄. 두 번째, 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가 침해 상태가 종료 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1번이 상태범, 2번이 계속범. 1번 가가 상태범, 2번이 계속범. 범죄는 아직 기수 이후에도 종료되지 않았다. 상태범은 범죄가 기수와 동시에 종료되었으나 위법 상태가 계속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적시범으로 해결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기억. 가의 경우, 상태범의 경우, 즉 적시범의 경우 기수 이후에 법익 침해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이 가능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적시범이라는 것은 이게 기수가 성립하면 모든 게 종료되는 범죄고 그 이후에는 범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범이 가담하더라도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시범으로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지문. 그 다음 자, 기억은 틀린 지문이니까 우리 밑에 1, 2, 3, 4 보세요. 3번 아니면 4번이죠. 기억이 X 나오면 이런 건 완전 시간 줄여야죠.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 똑같으니까 하나만 다른 거 리얼을 보고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가가 아까 이거 상태범이었죠. 적시범 생각하시면 되죠.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일치한다. 오케이. 나는 기수 시와 종료 시와 일치하지 분리돼. 너무나 쉬운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상태범 나오면 적시범으로 이해해서 풀어가시면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다. 이건 연습 우리 많이 한 문제입니다. 됐죠. 그 다음 차고. 자, 차고 이거는 제가 해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우리 구성요건 차고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객체 차고 방법이 차고는 학설로 해결하고 아저씨 아버지 사례는 15조 1항 중환제로 벌하지 않도록 해결하고, 그죠? 인관계 차고는 본질적 차고냐, 비본질적 차고냐 해서 나뉘어서 해결하고, 이렇게 차고는 해결 방법이 다양한, 어떤 차고냐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르다는 걸, 말해주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 그래서 난이도, 이것도 뭐, 저는 이거 하로 표현하고 싶습니다만, 공부가 덜 된 친구는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또 어려운 게 또 뭐 있나요? 뭐 5번 이건 설명 필요 없죠? 뭐 계속 칠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소극적 저항, 밀고 당기고 뿌리친 뭐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소극적 저항. 그건 사회통념에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지요. 근데 어렵다 해서 틀렸고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답을 1번. 6번의 자구행위도 보세요. 뭐 설명도 필요 없죠. 과잉 자구행위, 야간기도 없죠. 근데 왜 있다 합니까? 그럼 틀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뭐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학설 문제를 전체적으로 어떤 게 나왔느냐 하면, 뭐 3번도 어떻게 보면 학설 문제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태범을 적시범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견해 대립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4번은 당연히 학설 문제고, 그죠? 그 다음 저 뒤에 가면은 우리 10번이죠. 공범의 종속성. 이건 뭐 완전 학설 문제. 쉽습니다만. 공범 종속성설 우리 10번에 2번 문제 보세요. 극단적 너의 1, 2, 3이 나의 1, 2, 3. 이건 끝났잖아요. 그럼 정범이 1, 2, 3만 있으면 되지 무슨 놈의 처벌 조건까지 필요합니까? 공범이 성립될 때는 정범이 1, 2, 3만 있으면 된다. 그거 알면 답은 완전 쉬운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게 학술 문제로 볼 수 있고. 그런데 13번 선고에 이거 이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선고에 이거 틀린 분은 이거 반성해야 돼. 지문 길에서 눈이 빙빙 돌아요. 2번 지문에 구류가 왜 나옵니까? 선고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까지만 되고 구류는 그 밑에 더 작지만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살짝 넣어서 틀리겠는데 왜 이걸 못 찾아냅니까? 이거는 공부량 자체가 안 됐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거는 읽을 때 이게 문해력이라 하나요? 글이 안 보이거나 내용이 머릿속에 없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것도 지문이 길기 때문에 2번에 답을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형법은 1번 10개, 2번 10개, 3번 10개, 4번 10개, 딱 10개씩입니다. 그래서 딱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모르는 질문 했다가 한 방에 몰빵 해버려도 어느 정도 몇 개는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2번 지문에 3번, 4번 읽을 필요도 없는 출제자가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제가 저번에 정책과장님하고 회의할 때 1분 안에 문제 풀게 해달라. 지문이 긴 건 앞쪽으로 배치해서. 왜냐하면 1분 안에 못 풀게 하는 것도 출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물론 쉬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세이브를 해서 어려운 문제는 좀 더 줄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한 문제를 1분 안에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총론에 뭘 틀렸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시험 치고 나서 총론은 뭐 틀린 게 거의 없다는 말 들었을 때 저도 좀 보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강론 한번 볼까요? 강론에 최신 판례가 어떤 게 들어갔는가 하면은 17번에 3번 지문 우리 주거 침입 잘하는 거 있죠. 식당에 들어갔는 거. 식당에 왜 그 도청장치 하러 갔는데 영업주가 들어오세요 했잖아요. 그럼 뭐 옛날엔 범죄 목적은 전부 다 주거 침입죄 됐지만 지금은 범죄 목적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갔을 때는 무죄된다는 그 판례 낸 거고요. 물론 답은 1번이지만 최신 판례를 소개했다 이 말입니다. 또 최신 판례가 송계죄 22번에 2번 지문. 이거는 우리 최신 판례 제가 줄까지 쭉쭉 쳐놨습니다. 한번 읽어보라고. 희한하게 그 줄 친 거 그 부분을 딱 잘라서 냈더라고요. 이만큼 긴데 줄 쭉쭉 치는 거 그걸 딱 잘라서 시험에 냈더라고요. 고맙게도. 최신 판례 수업 들었나? 자, 22번에 2번 지문 봅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손괴죄를 구성한다. 이건 이제 말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더라도 됐나요? 이거는 손괴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례가 그 판례의 쟁점이었는데 나중에 한번 최신 판례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번 방화죄를 또 질문 많이 하던데 2번 지문 말입니다. 1번은 여러분들 공용 건조물 방화죄. 자, 방화죄는 어때요? 중짐에서 중자시 할 때 자수 기억납니까? 자수에서 내외 사방폭통 할 때 방화죄. 방화죄는 예비 단계에서 자수했을 때는 필요적 감면. 그 다음 실행차수 후에 자수하면 임의적 감면.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거잖아요. 1번. 그래서 예비 실행차수 이런 이후에 자수했을 때는 임의적 감면. 그러니까 감면할 수 있다. 맞잖아요. 감경면제할 수 있다. 그거 낸 거예요. 예비 단계 했을 때는 필요적 감면. 감경면제 하회한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할 수 있다가 맞는지 뭐. 근데 2번을 자꾸 틀렸다고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예를 들었는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오토바이를 예를 들죠. 우리가 통상 방화죄는 현주 건조물 방화가 있고요. 그 다음 공용 건조물 방화가 있고, 그 다음 일반 건조물 방화가 있고, 일반은 타인 소유, 자기 소유로 나눠지고, 그 다음 일반 물건 방화, 타자 이렇게 나뉘죠. 근데 여기 보면 현주 건조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등에 현주 건조물 전차, 자동차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물건이 아니고 일반 물건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건조물에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이 건조물에. 그럼 자동차 안에 사람이 있네요. 그럼 현주 건조물이 되는 거고 사람이 없네요. 그럼 일반 건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건조물, 그러니까 죄명이 현주 건조물 등 방화죄, 일반 건조물 등 방화죄, 이 등에 해당한다는 거를 조문상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등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해도 이건 공공위험이 발생해야 되고 발생 안 하면 무죄. 근데 자동차는 여기에 들어가죠. 타인 소유였잖아. 그죠? 그럼 타인 소유는 여기니까 이거는 추상적 위헌범. 요 밑에는 3대3 구체적 위헌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공공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기소가 된다는 거죠. 그거 활용해서 내는 건데 뭘 이게 출제 오류입니까? 처음에 시험 치고 나와서 다른 학원에서 막 출제 오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이거는 이게 40번이 출제 오류입니다. 이거는 출제 오류가 아닙니다. 2번은 틀렸고요. 성립합니다. 그리고 1번이 맞는 질문 맞습니다. 그리고 강론에도 학설을 좀 넣는 게 27번이죠. 27번에 우리 디귿 한번 보세요. 모의 위정교사. 한 사람은 모의 목적이 있고 교사범은 정범은 모의 목적이 없는 4번 사례. 공범과 신분에서 4번 사례. 제가 그때 이거 시험 나온다 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공범과 신분에서 4번 사례. 31조보다 33조 단서가 우선하여 적용한다. 아직도 저는 선명합니다. 그 기억이. 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문이 그전에 31조 1항에 공범 신분의 그 디귿 지문 셋째 줄 보세요. 31조 1항 교사입니다. 이게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33조 단서에 우선하여 틀렸죠. 반대로 해야죠. 33조 단서가 31조 1항 교사 규정에 우선한다. 그래서 33조 단서가 적용된다. 이렇게 해야 되죠. 요 지문은 이렇게 꽈서 나온 등까지도 예상해 드렸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형법도 크게, 근데 이쪽에 뒤쪽이 있죠. 방화죄 이후로 뭐 줄줄이 틀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반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국가적 법익으로 공부를 많이 못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여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문서죄도 쉬운 거고요. 그런데 문서죄 25번 왜 쉬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봐요. 포괄적 위임 나왔죠. 포괄적 위임. 포괄적 위임이 되는 거는 개인밖에 없어요. 공무원도 포괄적 위임은 위임이 없는 거고 대표이사도 안 돼요. 주식회사는. 그럼 위임이 없으니까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린 거죠. 그죠? 그 다음 디귿 지문도 보세요. 이거 공문서 작성 보조 공무원은 신분 없는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이때 공모하여 됐을 때 이 공무원은 교사를 말해요. 교사. 우리 기출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래서 이 표현이 잘못됐다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은 간접정범 되고 한 사람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이게 교사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뭐 못 들은 분들은 공모에 또 헷갈리는 거죠. 이거는 미스예요. 대법원 판례가 워딩 미스 나온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는 기출에 몇 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라고 그랬고. 발기인 이것도 알잖아요. 우리가 공정정서 원본 부시기 전에는 어쨌든 내가 회사를 실제 운영은 안 하지만 우리 왜 통상 허위로 내가 회사 운영은 안 하지만 회사의 어떤 법인 등기는 할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가 되는 거죠. 허위가 아니니까.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2번 너무 쉽고 실제 볼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이것도 가나다란데 이걸 틀린다고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문서죄는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걸 공부 안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반복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이게 좀 답답해서 제가 몇 마디 했고요. 이거 마지막 우리 40번 문제를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40번 문제가 저 혼자 이걸 출제 오류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근거를 제시해서 글을 올려주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경찰청에 이의 제기를 했고 근데 그 답변이 여러분들 이거 문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펴놓고 좀 이거는 공부 삼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는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틀릴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한 학생, 공부를 아예 못한 학생은 몰라서 그냥 답을 맞출 수는 있는데 그 답은 정답은 아니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이 없는데 답을 맞출 수 없죠. 경찰청에서 제시한 답이죠, 그냥. 자, 이게 이제 이 문제를 먼저 보시면요. 자, 여기 요약을 해드릴게요. 친구 사이 가벌병. 이 사람들이 친구 사이랍니다. 친구. 좋은 친구들 아니에요. 범죄를 같이 했으니까. 자, 사무실 금고에 그에게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에 갑과 을은 사무실에 절취하고 갑과 을은 자, 사무실. 갑과 을은 들어갔습니다. 현장에 특수절도죄. 근데 이게 100m 떨어진 곳에 망을 보기로 했습니다. 병인. 이제 길목이겠죠. 이쪽 사무실 간다. 이게 100m 떨어진 것은 현장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요거는 그냥 특수절도죄, 갑은 특수절도죄, 을도 특수절도죄. 이 사람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아시죠? 최소한 3인 이상이 됐죠? 두 사람이 현장에 가서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저게 이제 현재 있었던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일망타진돼 가지고 절차로 망을 보던 함께 도주했고 갑 세 사람은 검거되어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 자, 재판에 갑, 을, 병 세 사람이 이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동 기소돼서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의뢰 피신 조서를 갑의 범죄 혐의 입증에 제출했고 갑은 그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낸 피신 조서를 이 서류를 의뢰 피신 조서입니다. 이거를 내용 인정, 이거는 사경 작성 피신 조서는 정례니까 내용 인정은 갑이 해야 되죠. 누구 재판에서? 갑의 재판에서. 자, 이 사건 3명이 올라가면 사건은 하나, 둘, 3개가 올라간 겁니다. 같이 재판할 뿐입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그럼 지금은 판사가 이 사람 재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참석은 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더 그릴까요? 자, 법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법대 판사가 있습니다. 이게 단독판사 사건입니다. 특수절도는. 그 단독판사 사건이고, 여기 검사석이 있고, 여기 피고인석이 있습니다. 근데 피고인 3명이 다 앉아 있습니다. 이게 공동피고인, 갑, 을, 병, 공동피고인. 여기 이제 정인석이 있습니다. 정인석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판장이 3명을 같이 기소해서 공동피고인을 재판하다가 이게 여러분들 같이 있다 해도 판사는 하나하나 재판을 따로 하는 3명 같이 있을 뿐이지 재판은 따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사람 재판입니다. 갑의 재판. 갑의 재판에서 의뢰 피신 조서가 피해자 여기 있네요. 이 피신 조서가 의뢰 피신 조서가 증거로 제출되니까 이 갑이 내용을 부인합니다. 그럼 이건 증거로 못 쓰거든요. 못 쓰니까 이제 한편 해서 한편 이 말을 씁니다. 한편 이건 증거로 못 썼고요 이 말입니다. 병은 갑의 공소사실에 정인을 채택. 이걸 증거로 못 쓰니까 이 사람 피신 조서는 못 쓰니까 이 병을 됐죠? 정인으로 채택하여 한편 재판장이 병을 있는 문제 그대로입니다. 정인으로 채택하여 이 말은 이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이게 나옵니까? 나옵니다. 이건 정인석에 앉게 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요때 여기는 지금 안 써야지 좀 당연히 이 재판장은 단독판사는 재판장이자 단독판사 수소법원입니다. 재판장은 이 병을 이렇게 합니다. 이 정인석을 할 때 지금부터 이 사건은 갑의 사건인데 변론을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은 정인으로 채택할 테니 앞으로 나오세요. 요 멘트를 합니다. 이건 100% 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판사한테 물어봐도 변론을 지금부터 분리합니다. 멘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없다? 없으면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기소했다가 변론을 분리해서 이 사람을 정인석에 앉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인 선서를 하게 한 후에 선서됐답니다. 선서. 이게 이 말이 정인으로 채택하고 선서했다는 말이 이걸 전제로 변론 분리를 전제로 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인 선서하고 했는 이 사람이 허위로 거짓말, 허위로 진술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공동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으로서 진술했기 때문에 이거는 판례가 위정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는 됐죠? 마지막 4번 지문에 이 병에 대해서는 이 옳은 지문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위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서 옳은 지문을 해놓은 겁니다. 나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일이. 그 답 없습니다. 라고 저는 오자마자 당일날 이야기했어요. 이거 40분 문제 잘못됐다고. 답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제가 설명했는 걸 이렇게 글로 적어서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인재정책계입니다. 이거 완전히 나중에 소송 가서 요거 그대로 쓰게 사용하겠습니다. 얼마나 경찰청이 바보스러운지 판사가 바로 앞에 보시라고요. 판사는 보면 압니다. 이 병신이네. 자, 사례형 문제의 경우, 지금 이 문제의 경우, 주어진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을 임의로 설정하여, 이게 제가 설명해, 이게 임의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임의로 설정하여 선지를 풀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걸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 정인으로 채택해서 선서를 했다는 말이 이미 전제로 나가는 겁니다. 임의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당연히 변론 분리는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범죄 성립의 1, 2, 3 있죠. 범죄 성립 1, 2, 3, 구속요구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그럼 지금 이걸 논한다는 거죠. 이걸. 책임이 있다 없다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는 있다는 걸 깔고 들어가? 이걸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구속요구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는데 왜 책임을 논합니까? 왜 변론 분리도 하지 않은 이 사람을 왜 정인으로 채택합니까? 이거 병신입니까, 이거? 이건 완전 소송 자체를 모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좋다. 일단 변론 분리를, 말이 없어서 변론 분리를 그럼 안 했다고? 정인으로 채택하는데 변론 분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하면 얘가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변론 분리를 안 하고는 할 수 없고 하고 해야 됩니다. 옛날에 성남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 딱 한 번 변론 분리를 안 하고 정인서로 앉혔다가 위정이 안 된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온 걸 보면 전부 다 변론 분리를 다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또 이런 말을 이어서 완전 저는 삥 돌았는데요. 자, 일단 다른 조건이 없으면 임의로 설정하지 말았는데 이게 제가 임의로 설정한 거다. 아닙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이게 위정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변론을 분리하지 않았다. 이게 예외고 이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아무 말 없으면 변론 분리했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공동으로 기소하여 심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공동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절차가 분리된 경우는 사전에 차단하고 있답니다. 미쳐버리죠. 공동 기소하면 이게 안 된다고요? 변론을 분리하는 거는 공동 기소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기소했으니까 분리를 이 사람이 시킨 거예요. 따로따로 해서 분리할 필요도 없지요. 그런데 공동 기소했기 때문에 분리를 차단했답니다. 아이고야. 그럼 재판장이 처음에 공동 피고인 나오려고 하면 절대 그러면 분리를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답을, 그래서 문제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상이 없죠. 답이 이상이지. 이거는 이 답을 단 분도 그렇고 출제자도 그렇고 출제자의 어떤 답을 아무런 검토도 없이 이 형사소송법 공부한 분 아닙니까? 인재정책회 이 직원분 이름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형사법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이런 답을 이상하지도 않았는가요? 이 답을 공신력 있는 이 제기에 대한 답변으로 올린다는 쪽팔리는 일입니다. 이 경찰에서. 이래가지고 무슨 놈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검찰청에다가 우리한테 달라 이라겠습니까? 재판에 한 번도 구경도 못한, 아니 공부라도 안 그리고 기존 학원 강사들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꼴랑 변호사 자격이 있다고 하시는 몇 분들이 있죠. 제가 이거 문제 오류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그렇다고 재판에도 한번 안 들어가본 변호사들 많습니다. 또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공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끝까지 싸워서 학생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모두 정답을 했을 때 나는 4번에서 맞췄는데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손해입니까? 4번 했다는 게 네가 잘못됐는데. 4번 한 네가 잘못됐다고.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요. 4번을 하면 안 돼요. 안 돼. 마킹을 안 해야 되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거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불공정한 시험에서 승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합격자 발표한 후에 억울한 친구 있으면 접수를 받아서 그 억울함을 저희들이 김폴카에서 변호사 소속 우리 선생님들이 다 변호사들이니까요.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바로 잡아드리도록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드리도록 추가 합격자로 내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 잘못된 출제로 합격하면 안 돼요. 대신에 어쨌든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은 존중하니까 이분들이 추가 합격한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억울하다. 그렇게 합격자들이 이야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잘못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우리 해설지는 제가 따로, 이거 뭐 설명이 오늘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이 해설은 따로 일일이 다 해놨습니다. 해놔서 파일로 다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볼 것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틀린 문제는 한번 다 복기를 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 뭐 40번 문제 빼고는 문제가 아주 무난하게 잘 나왔고요. 이 40번도 뭐 출제 오류 낼 수는 있습니다만 그 후에 이 과정이 저는 더 화가 났던 부분이고 조금 더 객관적이고 진짜 겸손하고 출제자로서 실수할 수도 있죠. 저도 복태나 뭐 모의고사 내면 오타 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바로 잡아주고 미안하다 이거 나 잘못됐어. 내가 이걸 착각하고 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수정하고 하는 이의제기하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절차를 다시 안 겪도록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주관하는 경찰청의 일인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여러분들 억울한 친구들을 다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다시 또 아깝게 떨어진 분들은 다시 시작하십시오. 중앙경찰학교에서 입교하라라고 연락 올 때까지 여러분들 쉬지 않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게 이렇게 난이도가 너무 쉬워도 변별력이 없어지고 그죠? 너무 어려워도 변별력이 없어지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 풍파를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과목 변경 이후로 난이도 조절을 잘 못하는 출제자와 경찰청의 어떤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2000년도부터 1회부터 이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경찰 시험을 이끌어 왔는데, 제가 유일하게 제야에서 이거 경찰청의 어떤 문제를 평가하고 학생을 길러온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만큼 이렇게 또 들쑥날쑥 문제 난이도 조절 안 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지난번 시험도 이상했고, 이번 시험도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난이도 조절을 못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축하를 드리고 아쉬운 분들한테는 또 용기 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8월 19일날 2차 시험에는 완전히 전원 합격하는 길로 또 한번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